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어제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미세먼지 황사 싹 씻겨갔습니다. 화창한 날씨 오늘도 돌직구쇼와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죠. 오늘자 조간신문 중요한 뉴스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김정은에게는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이 평화협정, 결국에 김정은 스스로가 날려버렸다. 동아일보 일면에 쓰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당분간 아예 꺼내지도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인,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미국 정부도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아예 날아갔다. 쌤통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사이면에 실린 기사, 오늘 이 이름 석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주의했던 홍만표 전 검사장, 이제는 변호사인데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입니다. 과연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게 검찰은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한편 정은호 회장에게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의 이야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조계의 거대한 막장 드라마를 본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눈 밑에 주름이 사라졌네.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크림을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홈쇼핑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MIT 연구진이 발명한 이 크림입니다. 마법의 크림, 효과 만점 이 크림,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펴진다는 이 크림. 어떤 크림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사이면에 실린 이 사진.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한 폐륜 남매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나는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 남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매는 왜 어버이날에 무슨 연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걸까요? 요즘 왜 이렇게 강력 사건이 많은 걸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 정보당국과 통일부가 분명히 처형됐다라고 밝혔던 리영길 총참모장이 어제 북한 방송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리영길이 죽었다 살아났거나 예수님처럼, 아니면 우리 정보당국이 잘못 파악했거나.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중국 매체에서 김정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웠던 김정은이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변하게 됐는지 잠시 후 그 연유와 중국 TV에서 공개한 김정은의 홀쭉했던 10대 사진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거 42일 전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건국대가 공개한 건데요.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1949년 5월 15일 조선 정치학관 개관 3주년 기념식에서의 축사 장면입니다. 김구 선생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인기 있는 어떤 여자 아이돌이 안중근 선생님 얼굴을 못 알아보고 한 TV쇼에서 긴똑강이라고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역사 교육, 이것도 문제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미스테리한 나라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20대의 여성이 최연소로 당 중앙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도직구 신문입니다. 북한의 당대회는 폐막했지만 이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우선 외신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평양 시민들은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President Obama? 오바마 상통에 싹하기고 싶습니다. So if she's given a weapon, she would shoot at President Obama? 야하. I think it's. No, no, this way, please. I'm sorry. This way, please. This is our leaders, great leaders. I don't understand. Please do it again. I don't understand. Let me try. I don't understand. Let me try. 참 황당한 모습 보고 계신데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의 남자 이계진 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CBS 기자에게 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무기가 있으면 산통으로 깨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기자가 당황하는 모습. 예. 스마트폰으로 김정은 사진을 가리키자 우리의 그레이트 리더를 왜 손가락질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북한 가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죠. 살아남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총으로 쏘고 싶다 그러는데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격 선수에게 금메달 딴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예. 미 제국주의 놈들을 쏘는 그런 마음으로 쏘았다. 이렇게 아이쿠야.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사실 살기 위해서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얘기했지만 예.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영화 모든 꼭 보라. 것이 설명됩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군요. 한 20명씩밖에 안 온다고 그래요. 예. 가봤는데 저는 보고 진짜 북한의 참모습이 이런 것인가.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저 속에서 우리 같은 동포들이 죽어나는구나. 그 안내원들도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저러는 거다. 위해서. 진심은 진짜 아니다.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 살기 위해서. 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북한의 당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회는 끝났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북한 7차 당대회 그 후 첫 번째 포인트, 백두공주라고 별명이 있죠. 백두혈통 중에 공주다. 김여정이 무려 29세의 20대 젊은 나이에 당 중앙위 위원으로 마지막 날 호명이 됐습니다. 등극이 된 겁니다. 김여정 뜨고 김경희 지고 엇갈린 운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노동당의 중앙위 위원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김정은이 김여정을 떡하니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전체로 한 129명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당에 대한 모든 실권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 300명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더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돼 있는 건데 여기에 20대인, 그것도 여성인 김여정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서열로 치면은 43번째로 올라갔다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게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로 저 밑에 있는 김여정을 끄집어 갖고서 위로 올려놨다면 예. 북한의 지금까지의 그 정권을 버텨왔던 노년층의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원로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로들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려놓고 대신 뒤에서 막후의 실세로서 모든 권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더라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후지모토 겐지 얘기를 한번 보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그 얘기들을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 후지모토 겐지 얘기를 보면은 김여정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 정보 당국의 얘기에 따르면 김여정은 결혼을 했더라. 결혼했더라. 결혼을 누구랑 했냐라면은 바로 그 최룡해의 차남이랑 결혼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여정을 백두혈통으로서 앞세워갖고 막후 정치를 흔들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최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며느리가 되는 상태로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모습도
김정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연히 내 뒤에는 김여정이 있겠거니 하고서 이 아동에게 꽃다발을 받아서 바로 김여정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예. 당 서열은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특히 이번 조선 노동당 대회의 총 연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김여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아마 선친인 이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 믿을 건 핏줄밖에 없더라. 핏줄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 TV 보도 내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성희 위원님 한 보도 화면에 김여정이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뭐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등에게 다가가서 무표정한 얼굴로 귓속말로 지시를 하고 그 나이 많은 노년의 당 간부가 김여정의 지시에 허둥대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김여정이 처음 이제 등장한 것이 한 몇 년 전의 사진인데요. 김정은이 이제 현장을 시찰할 때 뒤에 이제 조그맣게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나와서 어떤 여자 하나가 뒤에서 천방지축 약간 그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예. 훨씬 더 어렸으니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엄격한 공식 행사에서 뭐 그 나이 많은 예.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는데 그 앞에 김정은이 있고 그 뒤에서 천방지축 이렇게 날뛴다기보다는 그런 모습 얼굴을 빼꼼 내밀고 그런 모습이 아마 처음으로 김여정이 아마 언론에 등장했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아 저렇게 무슨 왕실에서 자란 공주처럼 저런 그 도열하고 있는데도 뭐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한 그 어떤 지위를 가졌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공식적인 중앙당의 위원이라는 공식적인 직함까지 갖게 돼서 앞으로 김여정의 어떤 권한과 활동 범위는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의 이 권력 구조도 표를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명실공히 노동당의 위원장 넘버원의 이름을 올렸고 김여정은 바로 이 자리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북한 노동당의 권력기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일 정점에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른 직책 노동당 위원장 없는 직위를 억지로 만든 거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밑에 바로 당중앙위원회라는 노동당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은 비록 129명, 그중에 김여정이 40몇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지만 그 순위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서 정치국도 있고 그 무섭고 위험하다는 노동당 정치국도 있고 정무국, 검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 바로 밑에 김여정이 위치함으로써 이른바 김정은과 김여정의 남매 통치 체제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북한 몇 번 취재하셨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제일 큰 정당성은 김일성의 손자이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좀 그 친인척들을 활용했어요. 김일성도 처음엔 동생이 김영주를 부수상으로 썼다가 아들을 이제 밀어주면서 김영주가 결국 이제 숙청당하게 되고 또 김정일의 이제 이복 동생인 김평일은 지금 이제 폴란드 대사로 가 있는데 그 격가지니까 이제 밀리게 되고 북한에서도 그 다음으로 들어올 때는 처음에 이제 김정남이 좀 후계 수업을 받는다 했는데 김정남이 이제 여러 이유로 또 이제 해외를 떠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의 동복 형제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철은 조금 뭐 한국 정보 당국에서는 몇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바깥에 볼 때 이 정통성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볼 때도 이 백두혈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9위 정도면은 적절하게 너무 올리지도 않고 중간 단계로 한국으로 치면은 만약에 이제 김정은을 우리 대통령에 비유하자면 지금 김여정의 역할은 청와대 부속실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보다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실장이 되게 실권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흔히 문고리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건 이제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김여정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저는 하나 더 포인트가 아까 보면 김경희 고모의 이제 사진이 많이 보였는데 결국 그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간 장성택은 말하자면 불에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예. 김여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용해 이런 집안이라기보다는 좀 배경이 약한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북한 권력기 구도에서 김여정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북한 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표에서 위원장은 뭐 당연히 김정은이가 차지했는데 그런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에서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이명수, 이만고 쭉 가다가 리영길의 이름을 발견을 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통일부에서는 몇 달 전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은 처형이 됐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 명단에 버젓이 리영길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 그 후 죽은 리영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재미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부활을 했거나 우리 통일부에서 애초에 잘못 판단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성희 위원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통일부에서 자료를 낸 사안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이영길 총참모장, 우리식으로 하면 합참의장이죠. 군 최고 예. 통수권자가 처형이 됐다. 그래서 우리 김진 앵커가 열심히 또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여기 중앙군사위원회 제일 말석이지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재한다는 거고요. 어떤 강등이 된 다음에 다른 일을 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시점이 우리 통일부가 자료를 냈던 시점이 개성공단 우리가 한참 철수했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의 어떤 철수를 정당하게 한 어떤 보도 자료로서 폐쇄를 폐쇄를 할 때 우리가 철수한 거죠. 할 때 아마 그걸 정당하게 하는 어떤 보도적인 자료를 냈던 것인데 네. 이 정보의 부정확성 이런 것이 다시 논란이 일고요. 뭐 정보의 부정확성은 지금 아까 말한 그 김여정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최룡해의 처남과 결혼했다고 정보당국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후지모드 겐지에 따르면 아직 미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정보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북한의 핵심 내부의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최고도 최소한 정보 당국은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국정원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예. 결국 국정원에서 이제 준 자료였으니까 첩보는 있지 않습니까? 첩보라는 건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IO라 그러거든요.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이제 정보관인데 여러 첩보를 물어오죠. 그럼 안에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관이 있는데 판단관은 분석하고 그 신빙성을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판단관이 이제 정보관보다 윗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관들이 판단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예. 윗단계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뭐 정보를 이게 첩보를 정보의 단계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지 판단은 더 윗선이 있는 건데 저는 이영길이 처형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첩보를 수집해온 사람은 잘못이라고 안 봐요. 그런 첩보는 다 수집해야죠. 그 사람은 잘했다. 그렇죠. 근데 예. 그걸 판단한 사람들 그리고 판단한 단계에서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내부로 판단을 하고 있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밖으로 국민들한테 알린 거 예. 그런 단계에서는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당시에 리영길이 처형됐다라고 밝히면서 들었던 죄목이 이기진 전 의원님 종파 분자 및 세도비 그러니까 반 김정은 파벌을 구축하고 권력을 남용한 비리 때문에 처형이 됐다라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통일부가 이유가 확실하게 느끼게 했죠.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고 우리가 첩보와 정보를 얻기가 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에 제가 국정원에 근무했던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슴을 칩니다. 예전에 상당히 구축해놨던 망을 휴민트를 어느 시기에 다 망가뜨리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예. 깜깜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축해놓은 그 고귀한 망을
다 우리가 못 쓰게 어느 시기에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른바 진보 정권 시기 때. 어느 시기라는 예.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가슴을 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정보망 자산을 우리 스스로 망쳐버리고 지금 이영길이가 죽었다는지 살아났다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엉터리 보도가 나오고 엉터리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노란한 것이 되게 하고 이게 다 원인 제공을 한 측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간 몇 달간 김병민 전 의원님, 리영길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한국 정부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북한 당국이 즐겼을까라는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한 첩보가 정보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그렇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이 그런 계획 없다라고 뒤집으면서 국제사회에 망신사를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북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아주 정확한 정보에 근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대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과 사실이 않은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공식적인 루트,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발행된 내용들이 사실상 나중에 가서 허위로 판명이 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신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단하는 기관 속에서의 굉장히 세밀하고 조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리영길이 동명이인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 당대회 이후 세 가지 포인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중국 매체들이 김정은의 티네이저 10대 시절의 사진을 폭로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홀쭉한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임유선 변호사님, 지금 바로 이 사진인데 저게 김정은 맞아요? 네,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아마 박은이라는 가명으로 유학 생활을 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모부의 성을 따서 박씨 이름을 써서 가명으로 지냈는데 김정은은 박은이었고 김정은 형인 김정철은 박철이라는 가명으로 지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굉장히 홀쭉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성형수술을 과하게 했다는 말을 좀 믿기가 힘든 게 만일 이 옆에 지금 김정은의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텐데 네.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살만 쪘다. 네, 그냥 살만 쪄서 크게 달라진 모습 같지는 않아요. 아마 후계자로 지목되는 데에는 기존부터 원래부터 김일성과 닮은 모습인 것도 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이 이제 중국 매체에서 공개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에서 직접 공개한 모습, 네. 4, 5세 때 모습은 아주 뭐 볼이 통통한 애기, 정말 그냥 우리가 저게 바로 이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모습이 이쪽 왼쪽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격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 우성화 영승에서 포착된 모습도 저 볼이 통통한 그냥 애기 같은 모습인데요. 예. 저걸 보고 느낀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구나. 네. 원래 저렇게 지금 같은 막 뚱불하고 놀림을 받는 그런 몸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홀쭉한 몸매였는데 그 30 겨우 막 된 총각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저렇게까지 먹는 걸로 풀까. 먹는 걸로 푸는 거다. 저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예. 가만 보면은요. 지금 백두혈통 중에서 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음. 김정은과 김여정밖에 없어요. 네. 김정철은 빼짝 여전히 마른 모습으로 에릭 클램튼 공연 보러 왔다 다니고 있고요. 이모랑 이모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망명했고요. 그 외에도 다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도 이게 행복하지는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는 걸로 풀고 유독 저렇게까지 살이 쪘구나 싶어서요. 전혀 안쓰럽지는 않지만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예.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쁘고 10대 때만 해도 순진했던 김정은이 지 고모부도 처형하고 총살하고 수많은 북한 인민들 다 굶겨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살인마로 변모했을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저게 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느냐? 절대 아니죠. 저 사람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 밑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가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포악하게 하고 자기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 밑에서 조직적으로 누리고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혼자의 생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3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할 텐데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어버이날에 말이죠. 함께 보시죠. 어버이날의 비극입니다. 친아버지, 홀아버지를 어버이날에 잔인하게 살해한 패륜 남매 결국 체포됐는데 내 얼굴 가리지 마라고 당당하게 경찰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강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남녀. 날이 맑은 뒤에는 큰 가방을 메고 손에 꾸러미까지 들고 내려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흉기에 온몸이 찔린 채 대형 고무대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이불을 겹겹이 시신 위에 쌓아 올렸고 냄새를 지우려고 세제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들 남매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항공편을 알아보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43살 아들 문모 씨는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겠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경찰이 억지로 가렸습니다. 제 얼굴과 제 실명 그리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은 공개하셔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48살 딸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남매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빼앗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재산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나. 경찰 조사 결과 남매는 집 문제 때문에 한 달 전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전혀 죄책감, 반성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이름과 신원은 공개해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말까지 쓰는 40대 아들과 묵비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역시 40대 딸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인 이 범행. 임순 변호사님, 이해 안 가는 점이 투성인데 일단은 왜 자꾸 저 패륜 남매는 일명 자기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까? 분노가 죄책감을 이긴 거죠. 분노가 죄책감을 이겼다.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여러 군데에서 느껴집니다. 예. 만약에 저 중에 한 명만 저런 행동을 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예. 하나가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할 텐데 남매가 둘 다 동시에 저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쌓아 올려왔고 그것이 40대 이후에 드디어 아버지가 힘이 좀 없었을 때 폭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저 남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받아왔고 아, 폭행을 당했다. 엄마를 굉장히 학대했고 엄마가 아팠는데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더라. 예. 그러면 상황에서 게다가 요즘에 어떤 노인을 다른 할머니를 만나서 데이트까지 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예. 그 밖에도 범행 곳곳에서 그 분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 느꼈냐 하면은 아버지 시체의 어깨에 흉기가 그대로 꽂힌 채로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치아는 다 뽑힌 채였습니다. 예. 얼마나 분노를 느꼈으면 그대로 뒀겠습니까? 두 번째, 마치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처럼 가놓고서는 시체는 그냥 고무 대야 위에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것보다는 분노로 인한 행동으로밖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도 그 어떤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얼굴을 공개하라고 한 점을 보면은 약간 자신들의 이 분노는 아버지를 비록 살인했어도 당당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보이네요. 당당한 심리가 보인다. 네, 굉장한 강한 반감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말로 뭐 이런 패륜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뭐 여러 차례 드는 순간인데 김병미 의원님, 예. 본인의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던 이 남매의 얼굴을 가린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이 남매 누굽니까? 신원을 밝히진 말아주시고요. 예, 어떤 남매입니까? 일단은 뭐 누나랑 남동생인 거로 보이는데요. 누나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그 남에 대한 사랑은
그 차차고서라도 살인이라는 건 10계명에서도 사실은 정리하고 있는 그 가장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럼요. 마지막 악행인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그것도 본인의 부모를 죽였고 두 번째 남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 사립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예. 단순히 사립대를 졸업한 게 아니고 법을 공부하면서 아마 법인 것 같습니다. 고시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고시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예. 40대가 돼서 이 남매가 결국은 둘 다 결혼하진 않은 것 같고 두 남매가 한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지금 제 나이 때도 누구랑 같이 동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20대 때면 또 모를까. 근데 40대가 돼서도 두 남매가 같이 한 오피스텔에 산다라는 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더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아파트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극악범죄를 저질렀다. 뭐 무슨 이유로도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저는 일단은 경찰이 얼굴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요즘 계속해서 살인 얘기들, 듣기 싫은 얘기들을 많이도 우리도 전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감정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피 보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채널을 일단 돌려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 사람들 자기는 얼굴을 공개하라 그러는데 전 저 사람들 얼굴 보면 그 사람 얼굴이 20년 동안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봐도 소름 돋고 소름이 돋고 그럴 예. 것 같아요. 과거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아주 강력하고 못된 살인자로 나왔던 배우가 이성재 씨였는데요. 그 좋았던 이성재 씨의 얼굴이 저는 지금도 이성재 씨 얼굴만 보면 그 공공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필연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절대로 뭐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얼굴은 공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 예. 공공의 적하고 차이는 이성재 씨 부부는 굉장한 재력가 부부 아버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파트를 팔으라고 종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아파트가 뭐 대형 뭐 럭셔리한 아파트가 아니고 얼마짜리 아파트였습니까? 한 1억 정도 한다고. 얼마 되지 않는. 네, 1억짜리 정도 소형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걸 예. 팔아서 내 생활비를 대든지 아니면 고시 생활하는데 좀 보태달라. 안 그러면 지금 사귀고 있는 할머니한테 그 돈 갈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자체가 싫은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한 40대 자매가 있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노상 폭행을 휘둘렸고요. 어머니도 노상 폭행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후는 아버지를 쳐다도 안 봅니다. 아주 증오를 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둘 다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아버지를 못 믿어서요. 어떤 남자도 못 믿어서요.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모습 때문에 모든 남자를 만나면 저 뒤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몰라라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둘 다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요 남매를 보니까 조금 이게 오버랩이 되네요. 예, 물론 이 남매가 학대를 당한 부분도 만약에 확인이 돼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역시 안타까운 부분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버이날에 친부를 살해한 이 잔인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 남매가 여러 장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준비했다는 점을 경찰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아까 원성이 깊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경우든 존속사회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납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3번 찾아갔다고 하죠. 처음에 이제 어버이날에 살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6일날 찾아갔는데 못 만났고 예. 또 7일도 찾아갔는데 못 만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8일 새벽에 찾아가서 했는데 저렇게 지금 배낭까지 준비한 걸로 봐서 미리부터 다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발적인 그 살인은 아니고요. 또 약간은 뭐 아파트 뭐 자기들이 있는 오피스텔 보증을 빼달라고 해서 도피를 검토를는 한 걸로 보이지만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예. 얼굴 가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자포자기한 것 같고, 전 이 개인 어떤 가정의 비극에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봅니다. 네.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이게 그 치매나 이렇게 아픈 부인을 돌보지 않았다. 그다음에 노인 요양병원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 노인 부부의 비극. 그다음에 새로운 할머니를 사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노인 연애. 또 40대 남매가 비정상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산다. 결혼은 안 되고 취업도 못하고 하는 그 N4 세대의 어떤 모습.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빈곤.
그러니까 이제 40대라도 어떤 스스로 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으니까 여자가 벌어온, 누나가 벌어온 퇴직금으로 지금 살고 있었지만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마 그 아파트가 할머니한테 넘어갈까봐 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예. 가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노인 어떤 문제, 청년 문제, 빈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떤 가정 해체 이런 걸 고리로 터진 사건 같고요. 그래서 한 어떤 가족의 비극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보고 아마 이런 식의 폭탄을 잠복하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조금만 보태고 싶은 게요. 예. 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느낄 때는. 근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게 자란 가정에도 보면은 사실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커서 보면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했을 때 뭐 형제지간의 뭐 차별이라든지. 근데 그걸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든지 자기가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예. 또 이해하게 되고 예. 가족이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성희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사회화와 가정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니까 화해가 아니라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계속 세상을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옛날 예. 생각, 나쁜 생각이 나고 좋았던 건 생각이 안 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 집안은 아주 심했겠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게 풀리는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당한 직장을 가진다든지 가정을 꾸리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네. 사회가 이제 이 개인은 아주 독특하고 좀 비판받아 마땅한 개인이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로 넘길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이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경찰은 오히려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앞서 김병민 전 의원은 제발 얼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평생 생각날 것 같다 이랬지만 경찰은 흉악범죄, 강력범죄에 한해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경찰의 처사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흥분하면 안 되고 저는 언론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보완해동하지 말고 사실은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사람 폐륜이고 어버이날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것은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난 임 변호사의 시각에 좀 동의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복운전한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 원인 제공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약주를 모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이 점점 나빠진다. 이 인성교육 부재 얘기, 인성교육. 국회에서 작년에 뭔가 법까지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 안 하고 있어요. 예. 법 통과시켜줬는데 정부에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미래에 이런 사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막을 법을 만들어 줬어요. 인성교육 하라고. 전통차 마시는 법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서 좀 이번에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입에 올리기 힘든 강력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한 영상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이분은요? 안창호 맞아요? 맞나? 아니에요? 빅토155미. 김떡강? 아니, 네, 뭐예요? 이런 것을 무지해요. 인기 여자 그룹 AOA의 지민 양과 AOA의 설현 양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실시했는데 뭐 신사임당이나 다른 분들의 이름은 다 맞췄지만 안중근 의사의 사진 앞에서 AOA의 설현과 지민 양은 얼어붙었고 긴똑강이라는 답까지 해서 이 여자 아이돌의 역사 인식과 교육이 너무 안 된 것 아니냐. 뭐 지금 네티즌들이 엄청납니다. 김똑강이 김두한이죠? 예. 일본식 발음. 일본식 표현 발음이죠. 아마 이제 전 이제 이름을 잘 몰라요. 설현 앞에 김똑강 하는 이름이 지민이 아마 이제 옛날에 야인 시대 드라마 야인 시대를 이제 즐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떠오르는 이름이 김똑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을 뭐 비판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안 가르쳐줬으면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무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초등학교 교과서 때 분명히 안중근 의사는 다 공부를 했는데 특히 안타까운 게 우리 여자 아이돌이라든지 남자 아이돌 할 거 없이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우리 10대들이 참으로 추종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 아이돌들의 역사 인식이 너무나도 문제가 된다. 이거 한두 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돌의 문제인지 예. 10대 전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이돌은 뭐 이렇게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학교 잘 안 가고서 따로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 안중근이나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요즘 뭐 지난번에 우리가 국사가 필수화가 됐습니다. 이제 수능에 들어가고 이제 누구나 문이과 학생들 뭐 상관없이 배우게 되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에 이제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의 뭐 그 독도 역사 왜곡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대응을 보니까 우리가 역사인식이 형편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왔지만 대표적인 게 뭐 요즘 아이들 처음에 안중근 누구냐고 얘기하면은 그 의사 안중근 닥터 안중근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뭐 설련이라는 개인보다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 기성세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도 설련이 지난번에 우리 4.13 투표 선거한 때 제가 그 광고를 여기서 봤습니다. 예. 에센스 하나는 꼼꼼히 고르면서 우리 투표 꼼꼼히 해야 되지 않게라고 광고는 했는데 그 아이돌이 여러 애들이 따라하는 그 모범이죠. 그러니까 롤모델이죠. 애들이 하고 싶어 해요. 초등학교 조사하면은 다 여자애들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의 어떤 그 사람들이 롤 모델로서 본인들이 좀 아무리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사회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좀 안타깝습니다. 이기준 의원님이 사실은 설현 양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또 심성도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몸매를 강조하고 얼굴을 강조하고 이런 거에 앞서서 그거에 플러스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보고 김똑강인지 또 히로부미인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안중근이다라고 딱 알았으면 얼마나 더 완벽하고 좋았을까. 근데 안중근 의사 또는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도 되죠.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독특해서 모르려고 해도 모르기 어려운 얼굴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지금 아마 정말 힘드실 겁니다. 뭐 실수할 수 있죠. 공부 안 하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똑강은 김도한, 젠똑강은 누군지 아시죠? 전두환을 젠똑강. 전두환을 젠똑강이라고 합니까? 젠똑강이라고 했나 보니까 김똑강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저 사람 지금 죽을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새로 10만 원권을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만든다면 10만 원권의 인물로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넣어야지 안 되겠다라는 인터넷상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돌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뽑는데 당신 뭐 전공했습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조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그려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애국가 4절까지 불러보세요. 애국가 4절까지 불러보세요. 당혹스럽죠. 근데 새누리당 비례대표 몇 번이죠? 5번인가? 앞번을 받으신 분입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니까 보수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앞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보좌관 시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보좌관들이 있다가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실직자가 발생해서 지금 이 보좌관 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능력은 다 출중하니까 그중에 애국심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이런 면접을 했다는 겁니다. 뭐 취지는 좋으시고 김규환 당선자도 좋으신 분이지만 이분이 법률 전문가나 예산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초선으로 당선돼서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으로 본인이 기술명장으로 하고 싶은 의정활동 하시려면요. 법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예산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행정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식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애국심은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고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도 내 의원님 모신다고 해갖고서는 피감기관들 대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애국가 4절까지 외운다고 이 사람들 애국심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갑질하지 않을 만한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잘 가지고 진짜 국가에 대한 소명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서는 면접을 제대로 보셨으면 저는 조금 더 박수를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가끔 이제 네티즌들이 뭐 어떤 아이돌이라든지 뭐 영화 배우가 우연히 뒤에 일본 국기가 있는 경우라든지 뭐 중국에서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막 애국심 뭐 민족주의 엄청나게 이제 뭐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이러면 아까 보면 이제 뭐 설현, 지민 이 친구들이 개인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만은 또 이럴 때 보면 너무나 관심이 없고 한 중간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없다가 뭐 일 터지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평소에 못했던 애국을 다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역사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속보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것으로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새누리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대신에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던 차였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에 조금 전 오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새누리 당선자 122명에게 돌린 설문지,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비대위 구성에서 선호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객관식 질문입니다. 첫 번째, 관리형 비대위. 두 번째, 관리 비대위 플러스 별도 혁신위. 세 번째, 진단 비대위. 네 번째, 혁신 비대위. 다섯 번째, 기타. 그런데 투표 결과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2번의 답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2번은 바로 관리 비대위 플러스 별도 혁신위. 그런데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뉴스 속보로 방금 들어온 내용이 이 관리 비대위 위원장에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고 별도 혁신위원장을 꾸리겠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 있어서 어쩜 이렇게 도직구쇼 구성한가, 우리 정치권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는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친박이 원했던 대로 새누리당이 혁신을 위한 비대위원회를 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국면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용도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대신에 별도 혁신위를 좀 꾸리겠다라는 카드를 선택을 한 셈인데 이계진 전 의원님,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도 결국에는 친박이 주도를, 아니 친정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아니 괜찮아요. 저는 뭐 특정 계파가 주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난리를 받았는데 또 이 특정 계파가 그저 관리형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혁신위원장을 모신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그 선거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됐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됐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이거 한마디만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됐죠. 벌써. 한 달이나 그래도 참았는데. 한 달이면 상당한 기간이죠. 돌직구입니까? 돌직구죠. 아주 우회적인 풍제를 하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윤태곤 실장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일 때는 큰 위기나 국민들로부터 큰 회초리를 맞았을 땐 과거엔 당사 들어가지 마, 천막이라도 치는 결기를 보였는데 쇼라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관리 비대위. 한다는 건데 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최근 이번 한 달 그리고 향후 한 달이 새누리당의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졌을 때 그 동력이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졌으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명분도 있고 청와대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압박도 할 수 있는 건데 한 달은 그냥 흘렀습니다. 또 아마 7월 달까지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2004년 천막 당사,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의 결국 그때 핵심은 뭐냐면은 급격한 변화, 뭐 다 무너뜨린다였는데 예. 저는 새누리당이 아직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상곤 혁신위 했을 때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예. 김상곤 혁신위로 해가지고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했냐?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김종인에게 정권을 줄 때부터 변화가 됐던 거지. 이 혁신위가 안을 만들어가 좋은 안을 올리세요 할 때 변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저는 또 똑같다고 봐요.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모델,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모델들이 많았습니까? 좋은 거 내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가는 거고 혁신위는 권한은 없고 이 모델을 제출할 권한만 있는 거죠.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평행이론이라고 하죠.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 모습이 딱 누군가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이요? 10년 동안 보여준 통합민주당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내 졌어요, 선거에서. 예. 때마다 졌어요. 그럼 비대위가 구성돼요. 그때마다 누가 등장했냐? 나는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늘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분은 항상 범주류파로 분류가 되면서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름을 듣도 못한 혁신위원장이 왔는데 그분은 뭘 혁신위를 뭘 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혁신위만 내고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뭔가 패배를 해요. 패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반상이 없이 그 무리가 뽑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선거를 치러요. 그다음 또 해요. 져요. 그리고 나면 또 그 무리랑 비슷한 비대위원장이 나와요. 이것만 반복하면서 10년 동안 졌던 거거든요. 네. 이 뒤에는 뭐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남들이 바보일 뿐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그 모류의 확신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계속 나왔던 건데 네.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거다. 틀리지 않았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지금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채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새로 임명된 원내 부대표 단 명단만 한번 보십시오, 김 기자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누리당이요, 선거 끝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요, 도로 친박당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나온 첫 일성은 뭔 줄 아십니까?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안이 나오고 쇄신안이 나오고 위기의식이 나올 줄 알았던 그 일성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성공이 곧 우리 당의 성공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그래서였습니까? 관리형 비대위원장 정진석 겸임의 별도 혁신위. 김병민 전 의원님, 친정이라 이것도 죄송하지만 위기의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원을 한참 잘못 찾았어요. 예.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122명의 당선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131명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우리 지역구가 253석이잖아요. 그 131명의 낙선에서 지역에 절치부심하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지역의 그 엄중한 민심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죠. 예. 예전에 이계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또 나는 굉장히 됐으니까. 한전하게 나는 돼서 4년 임기 보장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임기 보장받고 야당을 하든 4년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진짜 수도권에서 왜 참패를 했고 정말 형편없이 과반 의석이 아예 미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허다한 것 같아요. 허다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전당대회를 관리할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누가 외부에서 모셔온다 그래도 올 사람도 없습니다. 네. 누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비대위원장 합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모든 정권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 선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다 이 122명의 당선인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진짜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이 그때도 뒤바뀌지 않는다라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공개할 텐데 한편의 심각한 법조계 막장 드라마를 본 기분입니다. 영 찝찝합니다. 노무현 검사로 알려진 홍만표 변호사가 사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은호 게이트와 연루가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100억 원가량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정은호 대표를 구명하기 위해서
전현직 검사장과 부장 판사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가며 구명 로비까지 벌인 행태를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전관 예우까지도 검찰은 이번에 도려낼 각오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이 막장 드라마와 이 썩은 법조계의 관행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사법정의가 죽었다라고 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늘 돌직구쇼 출신에서 진짜 사법정의가 살아있게 뜨겁게 움직이는 우리 임윤선 변호사님을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법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았어요? 해도 너무하다. 그 화장품 회사죠.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 때문에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얽힌 건데 두 사람의 핵심 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최유정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홍만표. 검사장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판사 출신의 사람이 굉장히 이 로비를 받아갖고서 어떻게든 판결에 뭔가를 영향을 주려고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정은호 대표를 빼오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정은호 대표 말고 또 다른 쪽에서의 사법 로비를 위해서 받은 수임료까지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제가 임윤선 변호사님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이 수임료 받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없는 금액이죠. 근데 그게 합법적이고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변호를 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받은 돈이 그렇게 거액을 받았다라면 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검찰은 더 문제죠. 검사장 출신의 이 홍만표 변호사 이분은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회사 사람입니다. 회사의 뭐죠? 고문 변호사. 고문인가? 회사 사람은 아니고 자문 계약을 체결한 회사 고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은호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있을 때 그 혐의에서 무혐의를 일단 검찰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홍만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과연 그 환부를 도려낸다라면 그 칼끝이 결국 자기 내부 조직을 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법원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끝까지 갈 건지를 저희 돌직구쇼가 한번 같이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한 홍만표 변호사 검사장 출신이죠. 한 해 수임료만 해도 91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죠? 홍만표 변호사 누구인지 준비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57세 연수원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특별수사통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정관 예우지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 쪽에 내가 날렸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 해 수임료만 91억씩 벌어들이는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회장을 변호를 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검찰은 무슨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번 건은? 그러니까 정은호 게이트가 처음에 이제 촉발이 된 것이 과한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주었고 그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더라. 어떤 정관 예우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그 최유정 변호사 어제 체포가 된 사람이죠. 라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관 예우건이 이 한 건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정은호의 그동안 게이트에 관련돼서 쭉 수사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혐의 처리되고 한 거에 관련해서 혹은 거기에 관련돼서 또 다른 정관 예우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만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혹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별도의 정관 예우나 전화 변론 등을 통해서 과한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막 돈이 많은 분들이 정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수임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 수임을 합니다. 일단 검찰 단계가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건 돈이 많은 분들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을 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 사실에 범죄 사실을 넣잖아요. 그중에 이건 넣어줘, 이건 빼줘. 이 역할을 그 검찰 출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 건에서도 그래서 정은호 건에서도 보면은 배임건 등은 빠지고 도박건만 들어갔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주로 검찰 출신의 정관들의 역할이고 그다음 기소가 되면은 더 이상 검찰 출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석 단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다 판사가 결정하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이번에 체포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판사 출신을 그다음에 다시 수임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정성희 위원님, 돈이 있으면 비싼 수임료 줘가면서 변호사 잘 쓰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그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게이트가 바로 이 정은호 게이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진애 씨가 김진 앵커가 이민서 변호사한테 그거 물었잖아요. 왜 압수수색했냐고 그 얘기를 빠졌는데 예. 탈세입니다. 탈세다. 예, 이 홍만표 변호사는 그동안의 수입이 아까 말한 연간 91억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정은호한테 받은 것은 신고는 1억 5천만으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은호는 50억을 줬다. 예. 엄청나게 돈을 줬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요. 정관 예우 자체는 암암리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사실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실제로 정은우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실형 선고 1심, 2심에서는 이 사람이 도박을 여러 번 했는데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요. 예. 세 번째는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보통 이런 변호사에서 2, 3억이면 되는 거를 너무나 이제 50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30억은 돌려줬습니다. 이 최유정 변호사가. 2, 3억도 잘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30억 돌려 20억을 가지고 로비를 너무 이렇게 법원에 하니까 판사도 놀란 거예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로비를 하면 뭐가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실형을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 정관 예부가 뿌리 깊은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계속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억씩, 100억씩 변호사들한테 돈 쓰면서 나를 좀 빼달라라고 해서 징역이 한 50년 징역, 50년 선고된 줄 알았는데 징역 선고가 8개월이었군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8개월 빼달라는 걸 100억씩 썼습니까? 검찰하고 법원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정은호 회장이 50억을 준 건 홍만표 변호사가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휘날의 기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흡사한 이분입니다. 제가 왜 이분이라고 말했냐면요. 저 롤앤드 고릴라 부부 몸값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돈재랑이야? 하고 실눈 뜨고 봤더니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에 처한 동물이 바로 저 롤앤드 고릴라라는 종이기 때문에 몸값이 저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학살, 그다음에 고릴라에 대한 사냥이 너무 흔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고릴라를 보기 힘든데 그중에서도 보기 힘든 게 바로 저 롤앤드 고릴라 부부. 전 세계에 300마리도 없는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이번에 국내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대 공원 동물원의 귀하신몸 베스트 10을 꼽았는데 1위가 저 고릴라, 2위 피그미 하마, 그리고 계속해서 말레이 곰, 노랑 목도리 담비, 그리고 금색 개구리 등등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신은 인간에게 영위하도록 권한을 줬지만 함께 사는 동물들도 지켜주라는 의무까지 함께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